나이가 들어 삶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르면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 이름은 한도현, 올해 93입니다. 아내 이연주는 91입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며 100억이 넘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왜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단 한 푼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증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장남 태준이, 장녀 수연이, 그리고 며느리 서진이까지. 사위 민호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죠. 아내와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이제 재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 정리의 방식이 자식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에 모인 자식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는 기쁨보다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아내 연주는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석 달을 준비했습니다. 한도현, 다들 모였으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마.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도 짐작하겠지만 재산 문제로 너희에게 전할 말이 있다. 자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장남 태준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버지. 늘 말씀드렸잖습니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라고요. 그때 딸 수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재산 관리는 오빠랑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서류를 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여기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가 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나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푼도 증여하지 않는다. 사후에도 일부는 공익재단으로 가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분배될 것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끈적한 침묵이었습니다. 장남 태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를 믿지 못하신다는 겁니까? 평생 키운 자식들을요? 딸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 효도했는데. 효도.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서진이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잘못한 게 있냐고? 글쎄다. 너희는 정말 기억이 없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내 연주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수없이 준비해 왔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장남 태준이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딸 수연이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당혹감을 감추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꺼내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였습니다. 부동산과 제조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죠. 그때 장남 태준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35의 나이에 독립하겠다며 당당하게 말했죠.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제 발로 서려 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 전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으니까요. 태준이는 약속했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5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하지만 그 사업은 2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태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제게 왔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확실한 기회가 생겼어요. 3억만 더 지원해 주시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는 또 믿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또 3억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까지 태준이는 5차례에 걸쳐 총 1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갚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빌린다는 표현 대신 받는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연이의 경우는 더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사위 민호였죠. 민호는 결혼 초반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습니다. 처음 민호가 찾아온 건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장인어른 정말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습니다. 10억만 지원해 주시면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옆에서 딸 수연이가 애원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0억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6개월 만에 고스란히 증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사기였고 민호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돈을 넣었던 겁니다.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7억을 더 줬습니다. 또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 그렇게 민호를 통해 나간 돈이 총 27억 원입니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내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가 너무 불쌍해요. 정말 이번만 더 도와줍시다. 수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내는 늘 마음이 약했습니다. 딸이 울면 견딜 수가 없었죠. 딸이 전화로 아빠, 민호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라고만 해도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2010년까지 자식들에게 총 4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 재산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우리 재산이 아직 넉넉하니 나눠줄 수 있다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당연해진 겁니다. 감사함은 점점 사라지고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던 말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 태준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구입 자금이라며 8억을 달라고 했죠. 저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태준아, 이번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 너도 이제 60이 넘었잖니? 그때 태준이가 보인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정머리 없으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평생 효도했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효도. 그 단어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을 주는 게 효도를 받는 조건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45억을 줬는데도 8억을 안 주면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그날 이후 태준이는 6개월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오빠한테 돈을 안 줬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차갑게 대했습니다. 사위 민호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명절을 단 둘이 보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키운 건 자식의 독립심이 아니라 의존성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버릇이었다는 걸요. 시간은 흘러 2023년이 됐습니다. 태준이는 66, 수연이는 63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이는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연금을 받고 있고, 수연이는 남편 민호가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어 수입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매달 우리에게서 돈을 받아갑니다. 아내와 저는 아침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보냈어요? 보냈소. 태준이 계좌에 300만 원, 수연이 계좌에 300만 원. 합쳐서 600만 원이요. 매달 600만 원. 1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태준이의 연금이 한 달에 250만 원과 월세 수익이 300만 원 정도, 수연이 남편의 월급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서 받아가는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태준아, 내 연금이 얼마나 되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주는 돈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연금과 월세 수입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때 태준이가 보인 반응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께 용돈 받는데 저만 안 받으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었습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였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ATM 기계로 생각하네. 돈만 넣으면 나오는 기계 말일세.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태준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연이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번 달 용돈 줄이시려나? 그게 더 걱정이네. 그러게요. 우리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냐? 용돈은 계속 받아야 하잖아. 병원비 때문에 우리 생활비까지 줄어들면 안 되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용돈이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너무 많이 도와줬나 봐요. 너무 쉽게 줬나 봐요. 그래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겠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줄여서라도, 우리가 입는 걸 아껴서라도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그저 돈 주는 사람으로만 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옵니다. 하지만 식사하고 30분을 채 머물지 않습니다. 바빠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라며 서둘러 떠납니다. 생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크 하나 들고 와서 사진 찍고 1시간도 안 돼서 떠납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만 나오면 달라집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는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모가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2022년 겨울 12월 초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내가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1달간 입원했습니다. 아내도 저를 간병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옆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나란히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곁을 지킨 사람은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분 다 챙길게요. 태준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그것도 1시간 정도만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났습니다. 딸 수연이는 남편이 아파서 자기가 간병해야 한다며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아빠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 서진이는 매일 왔습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우리의 아침을 챙기고 낮엔 간호사들과 함께 우리를 돌보고 저녁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말엔 아예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간병인 의자에 서진이가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제 시도나 결 계속 편집 담당 간호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며느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 병동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저렇게 헌신적인 며느리는 처음 봅니다. 보통 며느리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친딸보다 낫네요, 정말.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친딸보다 나은 며느리.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서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었습니다. 우리 앞에선 절대 힘든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왔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무 고생한다. 직장도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2분 다 제가 챙겨야죠.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병원 회계 창구를 지나가다가 서진이가 결제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병원비를 며느리가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병원비는 내가 내고 있니? 아, 아버님. 그냥 먼저 내놓은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낼 돈이다. 태준이한테 말해서 정리하마. 그때 서진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오빠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빠도 요즘 바쁘시니까요. 그 눈빛, 저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서진이는 태준이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숨기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준이가 알면 아마도 거절했을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내셔야지 왜 당신이 내? 라고 했겠죠. 나중에 조용히 알아본 결과 그 한 달간의 병원비와 간병비, 각종 의료용품비로 서진이는 1,500만 원을 썼습니다. 자기 적금을 깼다고 했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나던 날 저는 서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두 분을 그냥 두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며느리. 하지만 제 친아들, 친딸은 그 당연한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요. 그 후 석 달 동안 저는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이가 우리를 위해 쓴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용품, 간병비, 명절 음식 준비비, 각종 의료기기 구입비,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돈이었습니다. 우리한테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태준이와 수연이는 어땠습니까? 그 5년 동안 우리에게서 매달 6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그 가족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변호사 최나현이 작성한 상세한 명세서였습니다. 여기 이 각주를 보거라. 아버지 재산 100억 원은 이렇게 분배된다. 첫째, 아버지 사후 30억은 공익재단으로 간다.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일 것이다. 우리처럼 가난했지만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다. 둘째, 나머지 70억 중 50억은 조건부 신탁이다. 태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건부요? 무슨 조건입니까? 지난 20년간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받아간 금액을 변호사와 함께 모두 정리했다. 은행 기록, 송금 내역 모두 있다. 태준아, 너는 총 23억 원을 받았다. 사업 자금 18억, 매달 생활비 5억. 합쳐서 23억이다. 태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보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남편 민호를 통해 32억 원을 받았다. 투자 명목 27억, 생활비 5억. 합쳐서 32억이다. 너희 남매가 받아간 돈 합쳐서 55억이다. 딸 수연이가 손수건을 꺼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연. 아버지, 그건 다 저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도 있지만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맞다. 아버지가 줬다. 하지만 너희는 단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처음엔 갚겠습니다 라고 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말도 사라졌다. 감사하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지. 그리고 지금도 매달 600만 원씩 가져간다. 1년에 7,200만 원. 5년이면 3억 6천만 원이다. 너희는 그 돈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받아간다. 왜? 습관이 됐으니까. 아버지 유언의 조건은 이렇다. 받은 만큼 돌려준 사람에게만 상속한다. 돌려주지 못하면 그 몫은 자동으로 공익재단으로 간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태준이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보고 23억을 갚으라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불가능하다고? 태준아, 내가 받을 때는 가능했지 않느냐? 5억, 3억, 또 5억. 받을 때는 쉽게 받았지 않니? 태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연이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갔는지를,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요. 그때 며느리 서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오빠가 받으신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지난 5년간 두 분께 쓴 돈을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내 몫은 따로 있다. 나머지 20억. 그건 조건 없이 내게 간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너에게 상속된다. 서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다. 내가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그래서 주는 거다. 너는 친딸도 하지 못한 일을 해줬다. 아니, 친아들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아버지가 계산해 봤더니 내가 쓴 돈이 8천만 원이더구나. 하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진심이지. 내가 밤새 우리 곁을 지켜준 것, 직장 휴가 내고 우리를 돌봐준 것, 눈물 흘리며 우리를 걱정해 준 것. 그 진심은 20억의 가치가 있다. 아니, 그 이상이다. 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랑 오빠는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까?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요. 받은 걸 돌려주면 받을 수 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 너희는 받기만 했다. 서진이는 주기만 했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때다. 태준이와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변호사 최나현이 침착하게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유언입니다. 유류분 청구도 물론 가능하시지만 그동안 받으신 증여액을 특별 수익으로 고려하면 실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소송 비용만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깨닫기를 바란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ATM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진다면 아버지는 기꺼이 유언을 바꿀 수 있다. 그날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서진이만 남아서 뒷정리를 도와주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이와 수연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걸 말했고 해야 할 걸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너무 상처받은 건 아닐까요? 상처는 아물지만 잘못된 습관은 평생 간다오. 지금 아프더라도 깨달아야 한다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태준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냐? 제가 아버지를 ATM 기계처럼 생각했습니다. 돈만 받으려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뻔뻔했는지, 아내 서진이를 보면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서진이는 당연한 걸 했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한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6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23억.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지겠습니다. 용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두 분을 돌보겠습니다. 서진이처럼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이면 됐다. 돈은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일주일 후 수연이도 찾아왔습니다. 남편 민호와 함께였습니다. 사위 민호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수연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재산을 탐했습니다. 딸 수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서진 언니를 본받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언니를 도와서 두 분 모시겠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자식들이 돈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유언장은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진심을 보여준다면 말이다. 그때 태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그대로 두세요.
저희가 달라지겠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자식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약속대로 매주 우리를 찾아옵니다. 용돈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옵니다. 지난주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제 팔을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연이도 변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병원 갈 때마다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서진이 여전히 우리 곁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태준이와 수연이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눠주는 건 자식들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100억을 끝까지 지켜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은 쉽게 주면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원칙은 가족을 바꿉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소. 이제야 우리를 부모로 대하는 것 같소. 돈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로 말이오. 며칠 전 저는 변호사 최나현을 다시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하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공익재단 몫은 그대로 두게. 30억은 사회를 위해 쓰여야 하네. 나머지 70억은 4명이 공평하게 나눈다. 태준이, 수연이, 서진이, 그리고 민호까지 각자 17억 5천만 원씩 일세. 그럼 조건부 조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애게. 조건은 이미 충족됐네. 그들이 변했으니까. 진심으로 변했네. 하지만 이 사실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알려질 겁니다. 지금 말하면 또 다시 돈 때문에 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푼도 증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과 원칙입니다.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흘러가는 곳이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며느리 서진이가 보여준 8천만 원의 헌신은 23억을 받아간 아들보다 더 값졌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재산은 지키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흘러갈 곳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치 없는 곳에 흐르면 썩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흐르면 꽃이 핍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렇소.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소.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평화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자식들 눈치 볼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푼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돈만 바라본다면? 자식이 부모를 ATM 기계로 여긴다면? 그래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인의 고백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